한마디로 말해서. 네, 오늘은 청와대가 발표한 세월호 첫 보고 시점 조작 정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오늘은 세계 최강의 IT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의 잃어버린 10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구약성서 10편에서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7년 10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막아 공사를 지연시킨 개인과 시민단체를 상대로 정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즉 구상권 행사를 문재인 정부가 포기하기로 했지요. 그런데 이를 줄곧 비판하는 동아일보는 구상권 행사 포기의 수혜자, 즉 피고 당사자의 74%가 강정마을 주민이 아닌 외부 시민단체 회원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121명 중에 90명이 강정마을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이런 논리는 국민은 반대하지 말고 정부가 하는 일, 아니 미국이 하려는 일에는 잠자코 있어라. 이런 뜻이 내재돼 있지요. 국민 보고 노예로 바보로 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울러 외부인은 잠잠하라. 이런 이야기는 약자 사이에 연대하고 협동하지 말라는 뜻도 내재돼 있습니다. 강자가 멋대로 하게 가만히 있어라. 이런 취지가 깔려 있습니다. 역시 국민 보고 비굴하게 치졸하게 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아일보에게 말합니다. 그런 시대가 탄핵된 겁니다. 겉은 불법과 폭력을 꾸짖지만 속은 기득권자의 주장을 복창하는 행태, 공동체를 뭉개는 폭거, 그것이 탄핵당한 것입니다. 동아일보는 진정 불법과 폭력을 꾸짖고 싶다면 국가와 정부의 비판 세력에 대한 불법적 공작, 국가와 정부의 국민에 대한 폭력적 탄압부터 문제 삼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런 권력에게 굴종하고 아부했던 자신들의 과거도 반성하기 바랍니다. 염치가 빠진 이야기는 제 아무리 언론의 외피를 둘러도 개 짖는 소리만큼 무의미할 것입니다. 김보영 아나운서 만나시죠.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고를 보고받은 시점은 아침 9시 30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알려졌던 보고 시점은 아침 10시였습니다. 청와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브리핑 들어보시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컨트롤타워가 아니고 안전행정부라고 국회에서 보고한 것에 맞춰서 사후에 조직적인 조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참사 대응에 무능했던 박근혜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한 시각까지 조작했던 것입니다. 경찰이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의 국가 책임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고 백남기 농민의 유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경찰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청구인 낙서를 제출하기로 한 것입니다. 청구인 낙서 제출은 피고인 경찰 측이 원고인 유족 측의 청구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런 뜻입니다.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이 정부의 비판적인 연예인의 소속사를 표적 세무조사했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요. 검찰이 이와 관련한 국세청 전 간부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국세청은 방송인 김재동 씨가 소속된 다음 기획에 대해 세무조사를 추진했는데요. 국세청 김모 전 국장은 2011년 한 국정원 직원이 자신에게 다음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다만 2009년에 이어 2011년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 실시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가수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혜순 씨가 어제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광석 씨의 유족과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는 딸 서연 양을 유기치사한 혐의로 서혜순 씨를 고발했죠. 서혜순 씨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연이를 최선을 다해 키웠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광석 씨와 딸 서연 양에 대한 타살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기자를 무고죄로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 하야를 불러온 워터게이트 사건 뒤에 공익제보자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미국의 철저한 공익제보자 신변 보호제도 덕분에 그는 33년간 익명의 제보자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공익제보자를 지켜내는 일, 현실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아름다운 재단은 공익제보자들을 지키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함께 해주세요.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온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뭐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예, 앞으로 김프로를 예우해야 되겠다.
이 팬층의 그 실체를 두 눈으로 목격하면서 함부로 무시했다가는 이거 뭐 본전도 못 찾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방송으로만 들으시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신 거라고 생각할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너무 이렇게 띄워주시다가 한 방에 훅 내리면 또 힘드니까요. 아니에요. 하던 대로 하세요. 아니 그 숫자도 숫자지만은 그분들의 그 김프로에 대한 그런 애정. 이거는 뭐 제 판단 그 이상이었습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 왜 또 오늘 뭘 하시려고 이렇게 또 저를 비행기에 태우십니까? 괜히 밟았다가 헛발질해서 내가 실족사 할 것 같아.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우리 김프로.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어. 예. 자, 김프로, 오늘 아무래도 세월호 관련해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발표. 이거 안 짚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이것도 역시나 많은 분들이 이랬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제 짐작은 하지 않았겠습니까? 워낙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게 대응을 했었잖아요.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컨트롤 타워라고 여길 수도 없고 그냥 했던 걸 보면 어떻게 이게 정부인가 싶을 정도로 대응을 했잖아요. 그렇죠. 역시나 그 뒤에 이제 그런 문책을 당하거나 사람들한테 추궁을 당할 것이 두려웠는지 보고 시각, 지시한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다 손본 것들이 청와대 컴퓨터에 그대로 남아있다가 그것이 이제 하나씩 드러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뉴스를 보시면서 얼마나 허탈해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분노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 이 사안이 오늘 이제 방송은 저희가 녹음을 하루 전에 하고 있습니다만 방송이 되는 오늘 있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구속영장 기간을 연장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영향이 많이 있겠죠? 그럼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만 판단을 한다고 치더라도 어차피 이 내용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어쨌든 별건으로 수사가 진행된다는 얘기인데 예. 그럼 이걸로 인해서 또다시 구속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대통령 제가 없이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사실 어려우니까요. 그렇다 그러면 법원이 어차피 그때 가서 또 한 번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좀 모양새가 우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태까지 있어왔던 그런 영장을 둘러싼 일종의 잡음 내지는 그거를 둘러싼 일종의 부정적인 평가 이런 것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대법원장이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영장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판사들이 어떤 식으로 눈치를 보고 있는가도 판가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나가기 전까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영장이 덜어 기각된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게 같은 재판부에서 계속 영장 심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느냐 아니면 이제는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느냐를 한번 쭉 놓고 보실 필요가 있을 텐데 그렇게 판단해 보실 수 있는 사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요. 자, 박근혜가 만약에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어제도 우리 김프로가 확신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모든 명예와 저널리스트로서의 존재의 의미까지 전부 다 걸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맞죠? 저는 이제 저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존재의 의미는 이미 없다고 봐야 되고 예, 그래요. 만약에 제가 얘기했던 것과 결과가 다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예. 그러면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김용민 브리핑을 하차해야죠. 하차해? 이거 하차해야죠. 책임을 져야지. 내가 지워준다고 그랬잖아. 사람들이 몰라 그러면은. 아니에요. 그러다가 수사 의뢰를 당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뒤에 기록 지우고 고치고 이런 건 안 좋습니다. 그래요. 한번 깐 거는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서 결국에는 청와대가 어느 정도 구속 연장을 위한 하나의 그 포석 차원에서 세월호 당시
대응을 꺼낸 것이 아니겠는가. 뭐 이런 설도 있어요. 야당 쪽에서 이런 주장도 제기하고 있는데. 뭐 야당에서 그런 의혹을 이제 제기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일단 뭐 부인했죠. 그게 아니고 워낙 이제 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건으로 이제 찾고 있다가 얘기를 한 것이다. 근데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문건들이 뭐 워낙 많기 때문에 문제가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닐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대단히 큰 건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폭로하고 뭐 이런 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거고요. 그렇다고 시기를 두고 판단은 당연히 했겠죠. 그 정도의 정무적인 판단도 전혀 없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뭐 자연스럽지는 않을 것 같고 예. 구속영장을 연장할지 말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거를 두고 그 전에 발표하는 게 여러모로 낫겠다고 판단하는 그 정도의 판단은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이전 정부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한 종류의 정무적인 판단을 넘어선 조작 뭐 이런 것까지 했었는데 뭐 청와대가 자료 가지고 그 정도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검찰의 부담이 이제 점점 더 커지고 있거든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번 사안을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면적 사례다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굉장히 큰 일이기도 하거니와 이거를 그냥 가만히 정치적으로만 비난을 받고 지나갈 것은 아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당장 윤석열 중앙지검장 산하에서 이걸 아마 수사를 하게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게 된다면 지금 적폐청산과 관련해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수사팀, 국정원 수사와 관련된 수사팀과 별개로 또 하나의 팀이 아마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어쨌든 지금 대검에서 뭐 중수부가 있거나 직접 수사를 담당할 수 있는 부서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수사 인력으로 보나 뭐 여러 가지 여력으로 보나 중앙지검에서 담당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쨌든 윤석열 지검장이 모든 이제 수사를 진두지휘하면서 나가게 되는 꼴이어서 검찰의 부담이 뭐 상당히 좀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건과 관련해서 그러면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까? 누가 책임을 지고 그리고 법률적 책임은 어떻게 물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뭐 보고와 관련해가지고는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공문서 위조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누가 지시했는가가 문제가 될 테고 또 대통령 훈령과 관련해서 김건진 안보실장이 그 훈령의 내용도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냐 아니냐 그거 가지고 이제 말이 한참 있었는데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된 내용들도 전부 다 고쳐야 될 텐데 그러면 대통령 훈령에 나와 있는 뭐 안보실장이 청와대에서 국가위기 기본 지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자기들이 한 말대로 조용히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제 고치게 되면 정식으로 국무회의도 올려가지고 대통령 재가도 받고 이런 이제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국회 입법사항 아니에요? 아니요. 대통령 훈령은 법을 고치는 개정 작업은 아니어서. 그럼 이제 어쨌든 국무회의다 의결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대통령 재가를 받아서 하는 공식적인 그러면 이제 관보에도 남게 되고 이제 여러 가지로 기록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해놓고 그 아니라고 주장한 근거가 되는 걸 나중에 수정했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문제가 크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스크린이 되지 않게 하려면 조용히 그냥 바꿔야 되기 때문에 빨간 줄 긋고 지금 그냥 바꿨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쨌든 찾아내가지고 문제가 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들이 정해져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처벌받을 위험성을 안고 실무자가 그냥 그걸 고쳤다?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그리고 그걸 뭐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이 주도를 했다? 그렇게 보기도 사실은 좀 어렵고요. 그러면 이거를 김기춘 비서실장이 했느냐? 그럼 김기춘 비서실장이 혼자만 했겠느냐? 결국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라고 이제 재가를 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전혀 다른 혐의들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 또 어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건지를 검찰이 가지고 검토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18개 혐의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수사를 받았던 그래서 기소가 됐던 내용과는 또 다른 이제 별개의 건이 추가로 기소가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보면 뭐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지 않아도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데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결과를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성실 의무 이걸 위반한 것이다. 뭐 소수 의견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의견도 남겼습니다. 그만큼 세월호 참사는 국가란 무엇인가, 정부란 무엇인가 이런 의문을 던질 만큼 대한민국이라는 국체에 대한 회의감까지 남긴 전대미문의 사건 아니겠어요? 그럼요. 이거는 뭐 보면 볼수록 그리고 사건을 마주하면 할수록 정말 우리가 국가를 맡길 수 없는 사람들한테 국가를 맡겨놓고 얼마나 불행한 시절을 살았는가 이거를 정말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법대로 원칙대로 제대로 좀 조사도 하고 처벌도 이루어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옛날 같으면은 이런 나쁜 군주, 국민에게 심대한 실망을 안긴 그런 군주들은 혁명 과정을 통해서 목이 달아나지 않습니까? 오늘에 이르러서 참수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거기에 준하는 중형을 내려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의 세월호 관계된 책임을 늦었지만 제대로 묻고 거기에 합당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뭐 청와대가 발견된 물건들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속도 조절을 하고 나름의 정무적인 판단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쥐락펴락 할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 거꾸로 굉장히 답답하게 돌아갔던 지난 10년의 그런 기억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통쾌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서 예. 그냥 좀 여유롭게 청와대에서 하는 플레이들을 좀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 고생하셨고 우리는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시지 않으면 월요일날 뵙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시면 저는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가만히가 돼서 말 먹이러 가겠습니다. 아니야, 그 벌 받아야지. 이제 무료로 앞으로 출연해주기 바라겠습니다. 벌 받아야지. 이대로 먹튀하면 어떡해? 이 사람 말이야. 하여간 자 우리 김프로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에 봬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카카, 큰일 났습니다. 왜? 구속 연장됐어? 씨발 새끼들 끝끝내. 카카, 그것만 큰일입니까? 세월호 참사 때 보고 시각이 조작된 것, 이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야, 문재인 걔는 정권 들어서고 반년이 다 돼가도록 쓰레기통 뒤지기만 한다니? 카카, 이거 큰 사안입니다. 앞으로 카카의 형량을 따짐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입니다. 이게 형량과 무슨 관계가 있는데?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을 막는 정도가 아니라 팩트를 조작하기까지 했으니 카카가 고의로 구조를 회피한 것 아니냐, 이런 방향으로 조사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자. 만약 고의로 구조를 회피했다, 이런 식으로 엮이면 어떻게 되는 건데? 카카, 세월호 선원들이 살인죄를 적용당했지요. 공무원들도 살인죄를 적용당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청와대가 보고만 받고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이 씨발. 야, 그러면 내가 침몰 현장으로 가서 구조해야 한다는 거야 뭐야? 뭘 튀기는데 내가 왜 구조하니? 카카, 누가 가서 구조하라고 했습니까? 컨트롤 타워로서. 컨트롤 타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문재인이도 똑같은 일 당해보라고 해봐. 나보다 대응을 잘했을 거라고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어? 카카보다 대응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문재인이는 머리 안 하는 모양이지? 응? 잠도 안 자나 봐. 뭐 남자라서 그런 건지
머리할 때 서너 시간씩 걸리진 않지요. 또 주사 같은 거 안 맞고요. 무엇보다도 그런 국난의 상황에서 딴 생각할 겨를이. 야, 주사 맞는 거 그거 다 건강을 위한 거야. 카카, 건강을 위해서는 식생활을 개선하십시오. 좋은 홍어 먹는 거, 이게 건강의 첩경입니다. 알싸한 홍어 추천합니다. 알싸한 홍어. 그래, 그 알싸한 홍어가 먹고 싶은데 해외라서 배송이 안 돼 못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 응? 그래서 귀국한 다음에 알싸한 홍어 시켜 드신 분이 있대. 그런데 싸갈 방법이 없어서 안타까워하신다고. 응? 알싸한 홍어 있을 때 먹어. 알싸한 홍어는 짱이야. 1599-6456 1599-6456 알싸한 홍어 전화입니다. 카카, 감옥 안에서 알싸한 홍어 못 드시니까 알싸한 홍어를 먹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착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야, 착하게 살 테니까 풀어줘. 6개월 지났어. 6개월. 씨발, 여기 못 있겠어. 카카, 세월호도 그렇고 이젠 뻥 그만 치시고 이실 짓고 하십시오. 그래서 판사 앞에서 개전의 정을 보이세요. 하루라도 빨리 감옥에서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 난 사실만 얘기했을 뿐이야. 아무것도 몰랐다. 이게 어떻게 사실일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카카 뭐 하셨습니까? 뭐 했냐고? 너 같은 새끼 망하게 하려고 어용단체 동원했고 블랙리스트 만들었잖니. 수천 명이나. 존나게 일 많이 했는데 그걸 몰라? 카카, 어용단체도 문제 아닙니까? 문재인 집권 후 집회 개최 건수 제로. 시발, 이거 너무 티나잖아요. 문제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올 연말 유네스코에서 탈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네스코는 어떤 단체의 교육과학문화기구인데요. 그 단체가 뭔지 아십니까? 유네스코의 모체. 알지? 1번 UN, 2번 UN 성냥, 3번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4번 YMCA, 5번 어버이연합.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메일 주소와 정답, 사연을 적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부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 듣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어제 뉴스 듣기 능력평가 문제는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졸업한 고등학교 이름을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전주의 전일고등학교입니다. 당첨자 두 분에게는 현직 대통령을 소재로 한 정치 유머집 이니와 쏘기를 선물해 드립니다. 도서출판 시간의 물레에서 협찬해 주셨네요. 다른 당첨자에게는 술친굼 한 박스를 보내드립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는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꾸러미 상품 선물해드립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을 입력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보내드립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머문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선물해드립니다.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일요일과 평일 가격을 대폭 낮춘 머문빌리지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답자 루카토니님 이메일을 안 적어주셨네요. 이명박이 하루빨리 구속되길 바랍니다. 최락현님, 막말을 일삼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문통방통 끝말잇기 당첨자께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롤카스테라 드립니다. 주문전화 033-646-2668, 인터넷 주문은 bakingfarmer.co.kr입니다. 지난 문통방통 끝말잇기 시작 글자 존페의 패였는데요. 당첨자 JHDE님, 끝말잇기는 폐수처리장. 건국 100년 동안 청산되지 못한 오폐수가 한꺼번에 폐수 처리장에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양이라 처리 용량이 걱정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 듣기 능력 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아빠가 달라졌다. 술 냄새를 풍기며 집으로 들어오면 자는 날 깨워 했던 말을 또 하던 아빠. 이제는 더 이상 날 귀찮게 하지 않는다. 아빠가 달라졌다. 자는 날 깨워 막무가내로 뽀뽀하며 볼을 비비던 아빠. 그걸 참을 수 있었던 건 그러고서 주는 용돈 때문이었는데 더 이상 날 귀찮게 하지도 용돈을 주지도 않는다. 아빠, 대체 뭘 먹은 거야? 몸, 마음, 지갑까지 날 지켜주는 술친구. 살아서 집까지 술친굼. 재구미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굼을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아,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 돌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네.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개발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에 3가지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문의는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고민을 넣어주는 친구 쇼앤침대. 쇼앤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잠자리의 친구 쇼앤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업계 최초 2주 체험 정책으로 유명한 쇼앤침대. 더 편한 천연 통가죽 면피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시 체험장으로 오세요.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립니다.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검색창에 쇼앤침대.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한가위 연휴 지나고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네. 벌써 이렇게 시간이 단방 지나면서 10월의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데. 그러게요. 제가 어딜 오면서 네. 운전을 지금 막 마치고 그 뉴스 관장을 들으면서 왔는데 네. 건강검진에서 아기 같은 배를 가지셨다고
그런데 예. 제가 이게 자꾸 걱정들어서 그렇지만 세월이 너무 빨리 흘러서 시간이 후다닥 흘러서 이제 곧 김용민 PD님도 50이 되시고 그러니까 건강은 점점 더 유념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저도 이제 3년 뒤면은 50이 되거든요. 아이고. 아 정말 뭐 건강 걱정하는 것 자체가 참 궁상 맞았던 때가 있었는데 예 이젠 정말 하루가 다릅니다. 그래도 저희 세대는 참 행복하다고 생각이 들 만한 게 예. 사실은 언제까지나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촛불혁명을 한번 겪어봤다는 건 아마 진짜 큰 기억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까지는 말을 못하겠지만 어쨌든 제 인생에 굉장히 큰 성취가 한번 있어서 조금 잘 늙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또 이것이 뭐 비단 한때의 경험만이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 넘겨줄 수 있는 유산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전 이미 그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줄 유산이 없다. 촛불혁명이면은 충분한 유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고요. 아니 그건 선언적으로 충분히 은유가 되는데 예. 저는 제 자식들한테 진심을 다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물려줄 게 없어요. 저는. 알아서 잘 크길 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현배 기자님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오늘은 좀 특이한 주제를 골라봤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과 함께 세계 최강의 IT 기업이죠.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예. 빌 게이츠 창업자가 유명한 회사인데 이 회사에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달갑지 않은 암흑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MS의 암흑기 10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갑자기 MS의 암흑기 10년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학부모님 들으실 거고요. 이제 곧 수능이 다가오죠. 그래서 올해는 11월 16일입니다. 그래서 벌써 많은 언론들이 수능 D-30 이러면서 다양한 수능 특집, 막판 점수 올리기 비법 이제 이런 기사를 내기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참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서 제가 MS의 잃어버린 10년 이야기가 생각이 난 겁니다. 예. 한번 들어봐 주시고 우리가 지금 정상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마이크로소프트의 잃어버린 10년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 회사는 빌 게이츠가 창업을 한 회사인데 많은 분들이 그럼 당연히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최대 주주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닙니다. 빌 게이츠는 오랫동안 마이크로소프트 최대 주주였던 건 맞는데 이 사람이 지금 계속 이 주식을 기부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개인이 갖고 있는 지분은 1.3%인가 밖에 안 됩니다. 근데 물론 이 기부한 주식이 대부분 빌 앤드 멜린다 재단, 게이츠 재단이라고 해서 그 게이츠 부부가 설립한 재단에 거의 다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빌 게이츠의 영향력이 막강한 건 맞는데 수치상으로 최대 주주는 빌 게이츠가 아닌 거죠. 예. 그러면 개인 주주 중에 누가 최대 주주냐? 스티브 발머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생소하시죠? 근데 이 스티브 발머는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어느 정도 궤도에 올리고 나서 이제 회사에서 일을 손을 뗀 다음에 2000년부터 이 회사의 대표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2014년 2월까지 대표로 있었으니까 무려 14년 동안 집권을 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발머를 그 MS의 2인자 혹은 빌 게이츠의 절친, 후계자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 이 두 사람은 하버드에서 만났고요. 상당히 친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예. 그리고 대학 다닐 때 두 사람이 동업을 하자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는데 게이츠는 과감하게 딱 사업 아이템 잡으니까 하버드를 중퇴를 해버려요. 근데 반면에 발머는 그럴 용기는 없었는지 하버드 대학을 마치고 또 명문인 스탠퍼드 경영대학원까지 진학을 하죠. 그래서 이 두 사람 중에 게이츠가 창업자가 되고 발머는 나중에 합류한 사람이 된 겁니다. 아마 1980년인가 합류를 했을 겁니다. 이 사람이요. 그런데 발머가 빠른 속도로 2인자가 된 건 원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도 공동 창업자가 있습니다. 빌 게이츠하고 함께 회사를 세운 폴 앨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폴 앨런이 건강에 안 좋아서 1983년에 MS에서 퇴사를 합니다. 예. 그리고 경영에 간섭을 안 하죠. 그러니까 게이츠가 그 파트너를, 그 빈자리를 발머로 채운 겁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아무리 친구여도 후발 합류자인 발머가 빌 게이츠의 권력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성격이 게이츠는 좀 이렇게 좀 소심하고 자신을 노출하기도 좀 꺼리고 이런 편인데 발머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TV 광고에도 자기가 막 나옵니다. 그 광고 방송 보면 오도방정도 그런 오도방정이 없어요. 되게 웃긴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발머가 회사 홍보에 상당한 공을 세웠고 발머가 자기의 공을 이제 앞세웁니다. 그러면서 나 인센티브 안 받아도 되니까
회사 주식을 8%를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예. 그래서 발머가 회사 창업 멤버도 아니고 자본금을 대지도 않았는데 게이츠가 8%의 지분을 준 겁니다. 근데 만약에 당시에 게이츠가 MS 지분 8%의 의미가 뭔지 알았다면 그렇게 안 줬겠죠. 예, 그 8%가 지금 얼마가 돼 있냐면 지금 MS의 시가총액이 한 6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한 8%면 48조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가치로 48조를 그냥 공짜로 넘겨준 겁니다. 이제 물론 발머는 그중에 절반을 팔았고 한 24조 되는 돈을 가지고 있죠. 어쨌든 뭐 엄청난 돈이 된 건데 그 당시는 빌 게이츠도 자기 회사가 이렇게 클 줄 몰랐으니까 이렇게 선뜻 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여러 설이 있는데 2000년에 빌 게이츠가 물러나면서 발머가 공식적으로 1인자가 됐고 이때 이제 게이츠가 아름답게 물려줬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발머가 이사회를 선동을 해서 게이츠를 몰아냈다는 설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후에도 게이츠하고 발머는 계속 갈등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발머는 자기가 대표가 된 다음에도 자꾸 부하 직원들이 빌 게이츠를 따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너 내 편이야 게이츠 편이야 막 이런 걸 물어보고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하여튼 갈등이 오랫동안 지속이 된 스토리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더 많은데 뭐 부자들 잡설이라서 이 정도로 하고요. 예. 근데 문제는 그렇다면 이 발머가 2000년에 공식 집권을 하고 대략 한 2000년대 중반에 게이츠가 이제 완전히 은퇴 결심을 굳힌 이후에 발머가 실질적으로 대권을 잡아요. 그런데 이 시기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변화가 대부분 폭망한 변화들이에요. 그러니까 2002년 이후에 추진했던 사업은 거의 대부분 실패를 합니다. 뭐 전자책도 했는데 실패하고 음악 검색도 했는데 실패하고 SNS도 했는데 실패하고 다 실패를 해요. 그런데 이때 미국 언론들이 요 실패기에 대해서 많은 분석을 내놓는데 분석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기사입니다. 이건 유명한 논피션 작가인 그 아이엔 월드라는 사람이 MS의 전현직 임직원들 수백 명을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회사가 10년 동안 폭망했느냐를 연구를 해서 이걸 베니티 페어라는 잡지에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아이엔 월드가 수백 명의 MS 직원들을 만난 인터뷰 결과가 뭐냐면요. 직원들이 이 10년 동안 발머 집권기 중에 제일 크게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건 스택 랭킹이라고 해서요. 직원 평가 시스템이 제일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머가 10몇 년 동안 고수했던 스택 랭킹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매해 노동자들의 점수를 숫자로 다 매겨요. 그리고 그걸 1에서 5등급으로 분류를 합니다. 한우 분류하듯이 뭐 A2풀, 뭐 A1뿔 이런 식으로 5등급으로 딱 등급을 매깁니다. 그리고 맨 앞쪽 등급 사람한테는 돈을 엄청나게 몰아줘요. 인센티브를. 그리고 최하 등급 사람은 무조건 해고를 해버립니다. 굉장히 악명 높은 제도였어요. 근데 이 제도의 뿌리가 뭐냐면 경영의 신이라는 말도 안 되는 별명이 붙은 제너럴 일렉트로닉의 전 CEO 잭 웰치라는 사람이 고안해낸 성과평가 제도가 이 기원입니다. 잭 웰치는 어떻게 했냐면 임직원을 상위 20%, 필수 70%, 하위 10% 이렇게 딱 3등급으로 매년 구분을 한 다음에 상위 20%한테는 보너스, 스톡옵션, 승진 다 몰아주고 필수 70%한테는 너희 상위 20에 올라가면은 떼돈 벌어 하고 독려를 한 다음에 나머지 10%는 무조건 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너럴 일렉트로닉은 매년 10% 직원들이 무조건 해고였습니다. 예. 발머가 이 제도를 보고 스택 랭킹이라는 그 제도를 따라서 도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이 제도를 유지를 해요. 그런데 MS 소속 노동자들은 이 제도야말로 잃어버린 10년의 주범이라고 증언을 합니다. 이 왜 그러냐면 직원들 인터뷰를 들어보면 이랬습니다. 전부 성과평가에 반영되는 일만 골라서 하는 겁니다. 뭐가 회사에 필요한 일인지를 찾지를 않아요. 절대로 꾸준히 일도 하지 않고요. 협업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엔 월드하고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원들은 상품 중심이 아니라 인사고과를 중심으로 자신의 하루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1년을 계획합니다. 어떤 엔지니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6개월간의 성과가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또 다른 엔지니어의 말입니다. 내 성과 순위가 낮아질 게 걱정돼서 뛰어난 인재가 우리 팀으로 합류할 게 보이면 그걸 막 거부합니다. 그래서 내가 배운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는 누가 나보다 순위가 높고 낮은지 정보를 캐고 다니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착하고 공손한 인상을 심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이엔 월드가 이걸 뭐라고 우스개로 평가를 하냐면 야, MS에는 애플의 스티브 잡스,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 구글의 레리 페이지,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한 팀이라면 성과와 상관없이 그 5 중에 2명은 무조건 평균 이하로 평가된다. 그리고 그 중에 1명은 가장 형편없는 직원으로 간주가 돼서 퇴출된다. 이렇게 비아냥을 합니다. 요걸 조금 이해하기 쉬운 말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요. 자, 어떤 회사에 김프로, 이완배, 김수민, 정상근 이렇게 4명이 한 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회사가 김용민이라는 에이스를 너희 팀에 넣겠다 이랬습니다. 그럼 이러면 김프로, 이완배, 김수민, 정상근은 어떻게 하냐면 짜는 겁니다. 김용민은 안 돼. 저 새끼는 나쁜 놈이야. 결사 반대하고 헛소민을 막 퍼뜨려요. 씹어요. 왜냐? 김용민이 오면 제가 점수를 1등할 게 뻔하거든요. 내가 1등할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한 명은 순위가 밀려서 꼴찌로 퇴출될 거니까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4명이 짜고 작당하는 반발이 하도 심해서 어쩔 수 없이 회사는 김용민이라는 에이스를 다른 팀에 넣었는데 하필이면 그 팀 구성원이 주진우, 정봉주, 김호준이에요.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년이 지나잖아요. 주진우, 정봉주, 김호준, 김용민 중에 1명은 무조건 저성과자가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퇴출이에요. 이런 황당한 일을 MS가 스택 랭킹 제도라는 이름으로 한 겁니다. 이러니까 이게 성과가 제대로 날 수가 없는 거죠. 협업은 완전히 무너지고요. 서로 질시하고 헐뜯고 자기 눈앞에 이익만 챙기는 겁니다. 결국 발머가 2014년인가 이제 회사를 떠나고 MS가 공식적으로 이 스택 랭킹 제도에 대해서 항복 선언을 합니다. 잘못된 제도였다. 실패를 인정을 하고 다른 제도로 바꾸죠. 그래서 커넥팅 랭킹이라고 해서 관리자들이 직원들을 1년에 최소 2번 이상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심층 면접을 해서 업무를 평가하는 제도로 바꿉니다. 이게 발머가 이끌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잃어버린 10년, 암흑기가 왜 생겼는지의 이유입니다. 제가 그 수능 뉴스를 보면서 이 이야기가 떠오르는 이유도 이런 겁니다. 직장에서요. 상대평가라는 악마적인 제도, 저는 이걸 악마적 제도라고 부릅니다. 예. 동료하고 너를 평가를 해서 그걸 점수를 매겨서 줄을 세워요. 누가 누구보다 뛰어나냐라는 걸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돈이라는 당근과 해고라는 채찍을 휘두르죠. 이게 진짜 바보 같은 제도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거를 말이죠. 서로의 능력을 검증하는 아주 효율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준이라고 여기는 미친놈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진짜 환장하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조금만 더 드릴 건데요. 예. 이렇게 동료들을 상대평가하면 현대사회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협동, 창의성 이게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성과평가제, 시운해고 다 개소리입니다. 이게 이까지는 이제 우리가 충분히 성과평가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으니까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보는데요.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청취자분들께 제가 그냥 궁극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능력을요. 점수를 매겨서 등급을 구분한다는 거요. 이게 이제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를 따지기에 앞서서 이게 가능하기는 한 건가요? 이걸 물어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한 인간의 총체적인 능력을 점수로 환원하는 일이 가능한가? 그리고 점수로 환원해서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세우는 게 과연 가능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히 그 미국에서 대량식 생산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뭐 객관식 이런 시험 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사람의 능력을 점수로 평가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이냐면요. 인간의 능력을 평가할 때는 수치로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m 달리기죠. 이러면 기록을 보고 1등, 2등, 3등이 정확하게 나오죠. 멀리 던지기, 기록이 나옵니다. 순위를 매길 수 있어요. 그런데 사교성, 이거 어떻게 점수를 매길 겁니까? 사교성을 어떻게 1등부터 100등까지 나열할 수 있습니까? 인간성, 이걸 어떻게 1등부터 100등까지 숫자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겁니다. 100m 달리기처럼 어렸을 때부터 올림픽 보고 순위 매겨지는 거 보고 점수 매겨지는 거 보면서 인간의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능력을 숫자화하고 그걸 1등부터 100등까지 나열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네. 냉정하게 말하면 이건 자본주의 인류가 착각한다기보다는 영미식 자본주의가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삽니다. 유럽식 인류들은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핀란드에서는 학교에서 성적을 안 매기죠. 왜 매기냐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매길 수 있냐는 거예요. 아이들의 학습이라는 건 총체적인 인간성의 취득 과정인데 아니 총체적인 인간성을 도대체 무슨 수로 점수를 매기느냐라는 게 핀란드 교육의 철학이거든요. 제가 스택 랭킹이나 그 잭 웰치가 GE에서 한 매년 10% 자동해고 이걸 뭐 랭크 앤 양크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비효율적이고 한심한 제도라고 생각하는 걸 넘어서
근본적으로 점수를 매기겠다는 이 발상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데 우리가 합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수능 시스템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점수가 뭘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잠을 얼마나 안 잤나를 평가하는 건가요? 얼마나 달달 외웠나를 평가하는 건가요?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달달 잘 외운 애들이 김기춘이 되고 우병우가 돼요.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겨서 줄을 세우는 영미식 평가 방식은 인간을 제대로 평가를 못한다는 게 너무나 뻔하다는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도요. 사람을 점수를 매겨서 줄을 세우는 일이 되게 익숙해져 있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능한 영역도 있어요. 그런데 불가능한 영역이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황당한 거. 미스 코리아. 어쩌라는 겁니까? 이걸 여성의 상품화, 뭐 젠더의 불평등 이런 이야기를 일단 떠나서 아름다움이라는 주관성의 점수를 어떻게 매길 건데요. 더 황당한 거 해볼까요? 제가 제일 화나는 거. 미스 춘향 선발대회. 이런 거 어쩌라는 겁니까? 춘향이하고 닮은 사람 뽑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춘향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그 누구도요? 춘향이를 만난 적도 없는 놈들이 모여서 심사위원회로 앉아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이 용감무쌍한 무식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더 황당한 게 있습니다. 미스 고추 아가씨. 미스 그건 진짜 뭔가요? 미스 고추 아가씨가 있어요. 저 들어본 기억이 나요. 네. 예. 그거 뭘로 점수를 매겨서 평가를 하는 겁니까? 고추가 많이 나는 곳에서 하는 지역 축제인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냥 고추 나는 마을에서 예쁜 여자 뽑겠다는 뭐 이런 건데. 예. 아름다움이라는 걸 점수화시킬 수 있는 발상 자체가 진짜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어디 높은 빌딩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소리를 치고 싶어요. 우리 제발 좀 솔직해지자고요. 사람의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능력을 점수를 매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대한 사기극을 짜놓고 그 속에서 인간성을 말살시키고 살고 있잖아요. 라고 소리를 치고 싶은데 아무도 안 들어주니까 문제인 겁니다만 참 처참한 겁니다. 이 발상 자체가요.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주요 언론에서 수능 D-30 뭐 점수 잘 받는 법, 뭐 박판 피식교요령 이런 거 쏟아내는 모습을 보고 제가 참 기분이 처참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 하나만 청취자분들께 꼭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발 사람의 종합성과 총체성의 점수를 매기고요. 그 점수에 따라서 사람을 일렬로 분류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우리부터 거부했으면 좋겠어요. 이 거부가 돼야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 기회를 줄 수가 있고 우리 기업이, 우리 조직이 효율적으로 굴러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차별 시스템의 뿌리도 바로 잡힐 수 있는 거죠. 인간을 점수 매기고 등급화한다는 이 사상을, 이 폐악적인 사상을 저희 청취자분들하고 좀 함께 반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이 가고 어느새 찬바람이 옆구리를 스치면 왠지 뜸해졌던 그리운 친구 생각나시죠? 몇 년 만에 만나도 바로 어제 본 것 같은 말 안 해도 내 마음 누구보다 잘 알아주던 속 깊고 다정한 친구 다 있잖아요. 마치 민중의 소리 같은? 이렇게 마음 맞는 친구랑 뜨거운 국물에 소주 한 잔이면 같이 할까요? 당신의 든든한 절친 민중의 소리가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 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APR-1400은 우리나라가 독자 기술로 개발한 원전 모델입니다. APR-1400은 지난 2009년 처음으로 아랍에미리트에 수출된 바 있는데요. 최근 APR-1400이 유럽의 인증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원전 수출은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장관의 발언 들어보시죠. 원전 수출은 현재 국내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우선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원전 산업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서 원전 수출은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원자력학계에서는 신고리 원전 5, 6호기에 대한 공사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원전론자로 알려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환규 교수의 발언 들어보시죠. 그런 요구 조건을 다 맞춘 설계가 유럽에서 인허가 심사를 통과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원전 설계 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럽 인증을 통과한 APR-1400은 신고리 5, 6호기에 적용된 원전 모델입니다. 따라서 원자력학계는 신고리 5, 6호기 모델의 안전성이 유럽으로부터 인정받았다. 이런 논리로 건설 재개를 주장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국내용 모델에는 수출형 모델 EU APR-1400에 있는 중대사고 대처 설비가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안전법에는 중대사고 대처 설비에 대한 안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국내용 APR-1400은 단일 경납 건물이지만 수출형 모델은 다른 국가들이 모두 채택하고 있는 이중 경납 건물입니다. 또한 원자로의 중심부가 녹을 경우에 대비하는 설비인 코어 캐처 스프레더도 수출형 모델에만 있습니다. 더불어 APR-1400의 수출 경쟁력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APR-1400의 해외 특허 출원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죠. 한편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다음 주 금요일 보고서 형태의 최종 권고안을 작성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중국 대륙에 휘몰아친 충격 정치 실화 13억 분의 1의 남자. 아사히 중국 특파원이 목숨 걸고 취재한 시진핑 권력 승기의 비밀, 그 풀 스토리 13억 분의 1의 남자. 만년지방관리가 어떻게 국가주석이 되었을까? 궁지에 몰린 장점은 시진핑에게 살려달라 전화를 건 이유는 보시라이와 저우융캉이 획책한 쿠데타, 그 실상은. 리얼 정치 활극을 직접 확인하세요. 13억 분의 1의 남자. 도서출판 레드스톤. 찬바람이 싸늘하게 불어올 때는 따뜻한 새싹당 공차, 풍부한 아스파라긴산과 레스베라트롤, 그리고 그 어떤 차도 따라올 수 없는 고소한 맛. 따뜻한 새싹당 공차로 하루를 시작하면 참 좋습니다. 이런 환절기에 기분 좋은 차 모금 새싹당 공차. 티백 2+1 행사는 계속됩니다. 새싹당 공차는 인터넷 전창걸몰닷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아, 여보, 우리 입맛도 없는데 시원한 국수 한 그릇 어때? 아빠, 밀가루 음식 먹으면 속 쓰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100% 오리쌀로 만든 현미 쌀국수와 현미 누룽지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다양한 꾸러미 상품을 만나보세요. 포털 검색창에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반지, 벤지, 반지, 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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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뺀지, 빼뺀지, 반지, 벤지, 반지, 벤지, 반지, 벤지. 오빠 나랑 무슨 게임 할 거예요? 벤지. 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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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뺀지, 뺀뺀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8도까지 내려가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중부 내륙과 산간 지역은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얼기도 하겠습니다. 때이른 가을 추위는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는데요. 낮 기온 서울 20도, 대구 21도, 대전과 전주 19도, 광주, 청주는 20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요일에는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시가 있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오늘은 구약성서 시편에서 몇 구절 읽어볼까 합니다. 아, 구약성서 시편. 네. 그런데 우리 김 PD의 전공 영역이어서. 아이고, 전공이라니요. 별 말씀 다 하십니다. 예. 말이 맥힐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구약성서 번역본이 상당히 많은데 교수님이 택하신 번역본은 어떤 건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제가 한 서너 개를 갖고 있는데요. 예. 오늘 제가 고른 것은 2016년에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펴낸 버전입니다. 예.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이기도 하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현대문화를 공부하는 사람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요즘 최근에 그 현대어로 번역한 것이어서 쉽게 와닿습니다. 예. 오늘 교수님이 고르신 시편 어떤 게 나올지 또 궁금한데요. 한번 맞춰보세요. 150편 중에서 네. 저는 시편 23편은 꼭 들어가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하, 그건 제가 맛배기로 들려드릴 건데, 역시 맛배기로. 아시는군요. 맛배기. 예. 요즘 그 뉴스를 보면은 예. 우리가 지난 9년 동안 어떤 만신창이 속에 살았는지가 야실하게 드러나잖아요. 예. 그럼에도 저들은 전혀 뭐 부끄러움을 모르고 뭐 정치 조작이니 정치 보복이니 하면서 아주 사악한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으리라는 걸 몰랐던 아니지만 저렇게 염치가 없을 줄은 미처 몰랐어요. 그리고 저들의 언어가 저렇게 빈곤하고 저렇게 거칠 줄은 정말 미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나는 꼼수다 할 때요, 교수님. 안 믿었어요. 아니 무슨 국가 권력이 이렇다면은 이건 지옥이지 어떻게 나라냐라고 하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는데 다 맞췄지 않습니까? 그게 맞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그분들이 감히 상상도 못한 일들이 현실이었다는 점. 아마 뭐 저보다는 이게 사실로 드러났다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시는 우리 많은 국민들, 선량한 국민들, 이분들이 큰 상처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냥 저희들이 그냥 뻥을 친 걸로 했으면 어땠을까. 그게 차라리 나았을 법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뭐 다 뒤집었으면 되는 거니까요. 예. 네. 근데 참 세상의 사기꾼들이 멈추고 뛸 수 없을 정도로 판을 벌여놨으니 예.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본격적으로 시편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래전부터 구약성서와 신약성서를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고 싶었어요. 예. 그런데 성서하면 어떤 종교적인 바이블로만 이해가 되지 하나 인류 공동의 자산, 어떤 지적, 철학적, 종교적 자산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저는 뭐 종교는 없습니다만은 뭐 물론 종교적 심성이야 바탕이 있겠죠. 예. 특정 종교로 이렇게 형식화하지 않아서 그렇지. 네, 저는 이런 동아시아의 고전들뿐만 아니고 공자가 탄천한 일련의 경전들 예. 그리고 불교 관련 인도의 수많은 고전 경전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리스의 플라톤을 중심으로 한 소크라테스 이전의 고전들도 고전이지만 신약 성서, 특히 구약 성서야말로 인류 공동의 아주 소중한 보고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교적 관점에서 좀 모자란 부분은 충분히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 성서를 기독교 범주 안으로 가둬놓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문자주의적 해석이에요. 얼마 전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도 논란이 됐지만 성서에 나와 있는 문자적인 내용을 맹신해서 그걸 추론해가지고 지구 나이가 6,000년밖에 안 됐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이들 때문에 기독교 성서가 지평을 넓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성서 무료주의 같은 거죠. 네. 성서에는 아무런 오류가 없다. 이게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무오설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상상력이 고대인들의 상상력이 정말 응축돼 있는 책들을 예. 이런 현대적 관점에 다 옳은 얘기다라고 보는 건 저로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의 상상력이라는 게 합리적으로 다 옳다 그러다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과 우주를 향한 경외의 수준은 우리가 정말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울 정도죠. 그 전에 말씀드려야 할 게 카렌 암스트롱이라는 영국의 아주 권위 있는 종교사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추계 시대라는 게 있는데 오래전에 한번 제가 지나가듯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 인류 지성의 통찰력이 분출한 시점이 있다고 합니다. 예. BC 한 10세기 전후한 시기에서 BC 2세기 무렵. 예. 그리고 지점을 보면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중동 이스라엘, 그리고 그리스, 인도, 중국 딱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때 그리스 하면은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과 그 이전 자연 철학자부터 포함해서 그렇고요. 그리고 구약 성서에 드러나듯이 예레미야서를 비롯한 이사야서를 비롯한 이 선지자들의 목소리들 그리고 이 구약 성서에 표현된 것들 그리고 인도의 붓다와 붓다 이전에 수많은 풍요로운 지적 자산들, 철학적 자산들이 있죠. 중국 준추장국 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그게 인류 지성의 4개의 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인류 지성사는 그 축을 계속 각주하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거죠. 예. 네, 그런 맥락에서 저는 구약 성서를 하나의 인류 지성사의 한 축으로서 보고 싶고요. 예. 특히 시편은 세계 문학사의 맨 앞에 놓여 있는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시간에 욥기도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저는 욥기야말로 또 다른 측면에서 세계 문학사의 어떤 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오늘은 우리 요즘 상황과 관련지어서 시편이 어울릴 것 같아서 시편에서 몇 구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편 하면은 맨 앞에 우리 김 PD 말씀하셨듯이 이발소를 가거나 어딜 가면은 액자에 양을 치는 목자 예수님이 있고 거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게 있잖아요. 예. 밑에 가면은 시편 23장 몇 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잘 아실 겁니다. 번역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불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의 생기를 돋우어 주시고 바른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시니 당신의 이름 때문이여라. 이렇게 쭉 이어지는 정말 명편입니다. 예. 이게 이제 대중적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고요. 또 하나가 우리 김 PD는 젊어서 이상하다. 젊어서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보니엠이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예. By the Rivers of Babylon이라는 노래를 부른 예. 원곡은 더 멜로디언스라는 팀이 불렀었는데요. 이 By the Rivers of Babylon이라는 노래가
저희 때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게로 나온 걸 기억하는데 정말 그 신나는 리듬에 춤을 추고 했었어요. 예. 그게 바로 시편 137장입니다. 예.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바빌론 유수라고 아시죠? 예. 우리 이스라엘인들이 바빌론에 포로로 잡혔을 때 거기서 나온 노래인데 아주 그 참담한 상황을 아주 경쾌한 리듬에 얹은 것이어서 참 기억에 새롭습니다. 그 구절 잠깐 보면 이렇네요. 바빌론 강 기슭 거기에 앉아 시온을 생각하며 우네. 거기 버드나무에 우리 비파를 걸었네. 우리를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노래를 부르라. 우리 압제자들이 흥을 돋우라 하는구나. 네, 이렇게 쭉 이어지는 노래입니다. 이게 그 By the Rivers of Babylon이라는 자메이카 밴드인가요? 이쪽 그룹이 부른 노래였습니다. 그 생각이 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냐 하고 By the Rivers of Babylon이라는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 구절 읽어드리려고 시편을 부른 게 아니고 사실은 시편의 10장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시편 9장 10장은 이른바 알파벳송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 말로 알파벳 순서로 쭉 노래를 해나갑니다. 시편은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이 대부분 쓴 것으로 알려져 있죠. 알파벳 송의 한 구절 시편 10편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십니까? 어찌하여 환난의 때에 숨어 계십니까? 가련한 이는 악인의 교만으로 애가 타고 그들이 꾸며낸 흉기에 빠져듭니다. 악인은 제 탐욕을 뽐내고 강도는 악담하며 주님을 업신여깁니다. 악인이 콧대를 높여 하느님은 벌하지 않는다. 하느님은 없다 하니 이것이 그의 생각 전부입니다. 그의 길은 언제나 성공에 이르고 당신의 심판은 높이 있어 그에게 미치지 않으니 그는 자기 반대자들을 모두 조롱하며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리라. 재앙을 모르는 그자 저주만을 퍼붓습니다. 그 입은 사기와 억압으로 가득 차 있고 그 혓바닥 밑에는 재앙과 환난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을 으슥한 곳에 숨어 앉아 죄 없는 사람을 몰래 죽이려 그의 눈은 힘없는 이를 살핍니다. 그는 덤불 속의 사자처럼 은밀한 곳에서 노립니다. 가련한 이를 잡아채려 노리다가 그물로 끌어당겨 잡아챕니다. 이렇듯 가련한 이는 두들겨 맞아 쓰러지고 힘없는 이들은 그의 폭력에 넘어집니다. 악인은 제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하느님은 잊고 있다. 얼굴을 감추어 영영 보지 않는다. 주님 일어나소서. 하느님 손을 쳐드소서. 가련한 이들을 잊지 마소서. 악인이 어찌 하느님을 업신여기며 당신께서는 벌하지 않으신다고 마음속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께서는 정녕 재앙과 재난을 보시고 손수 처리하시려 살피고 계십니다. 힘없는 이 당신께 몸을 맡기고 당신께서는 고아에게 친히 보호자가 되십니다. 죄인과 악인의 팔을 부러뜨리소서. 그의 죄악을 징벌하시면 죄악이 자취를 감추리이다. 네, 이렇게 이어지는 시편 10장이었습니다. 지난 9년을 돌이켜보면서 이 시편을 묵상하니까 정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단면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잘 골랐죠? 사기와 억압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이 그 혓바닥 밑에 재앙과 환난을 감춘 자들이 이 가련한 이들을 잡아다가 노려다가 그래서 두들겨 패고 그 사람들을 옥죄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느님 얼굴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저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뭐 크리스천이든 아니시든 정말 인류의 가장 빛나는 고전 중에 하나인 구약 성서 중에 시편 특히 10장 한번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저들을 보면서 제 눈에 띈 구절들이 한두 곳 있는데요. 시편 5편에 있는 5편 구절들입니다. 김 PD는 어떻게 이걸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구절도 아주 깊게 와닿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회에서 복음성가로도 참 많이 불리는 가사입니다. 나의 말에 귀 기울이사 내 심사를 통촉하고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가 그렇게 있습니다. 하는군요. 대단히 예스러워요, 번역이. 그죠?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 번역에 대해서 조금 공부한 적이 있는데 개화기를 전후한 시기 그때 번역된 것들을
사용하는 교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시편 5편을 보면은 금방 우리 김 PD가 읽으신 부분을 통촉하시옵소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버전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부분만 보면은 주님 제 말씀에 귀를 기울이소서 제 탄식을 살펴 들어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버전마다 참 달라요. 예. 그 맛도 참 깊으니까 함께 보시고요. 그 부분 다 읽어드리긴 조금 기니까 조금만 보겠습니다. 그들 입에는 진실이 없고 그들 속에는 흉계만 들어있으며 그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들 혀는 아첨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그들이 죄값을 받게 하소서. 자기들의 음모에 빠지게 하소서. 그들의 죄악이 많으니 그들을 내치소서. 정녕 그들이 당신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신께 피신하는 이들은 모두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환호하리이다. 당신 이름 사랑하는 이들을 당신께서 감싸주시니 그들은 당신 안에서 기뻐하리이다. 주님, 당신께서는 의인에게 복을 내시고 큰 방패 같은 호의로 그를 덮어주십니다. 네, 제가 읽으니까 많이 다르죠? 김 PD의 목소리로 들을 때 좀 많이 다를 겁니다. 근데 이게 문학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 비유의 상상력이 대단합니다. 그들의 입에는 진실이 없고 그들 속에는 흉계만이 들어있으며 그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들 혀는 아첨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저릿저릿하죠? 그렇습니다. 이 비유들이 놀랍습니다. 금방 읽어드린 요 구절이 정말 이 현실화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요. 또 정말 야비한 권력에 빌붙었던 이른바 정말 생각 없는 기독교를 빙자한 사람들도 한 번쯤 다시 좀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가망 없는 그런 바람도 있네요. 예,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편에서의 악인은 자기의 정치적 반대편, 그러니까 지금의 여당일 겁니다. 네, 그 참 맥락을 독해하면은 그렇게 읽을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옆에 6편도 잠깐 보겠습니다. 정말 저렇게 악다구니를 쓰는 자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고요. 저들의 마음의 풍경이 어떤지 시편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웅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편입니다. 그런데도 악인은 여전히 칼을 갈고 활을 당기어 겨누는구나. 이는 자신에게 살생의 무기를 들이대고 자기 화살을 불화살로 만드는 것. 보라, 죄악을 잉태한 자가 재앙을 임신하여 거짓을 낳는구나. 함정을 깊숙이 파놓고서는 제가 만든 구렁이에 빠진다. 제가 꾸민 재앙이 제 머리 위로 돌아오고 제가 휘두른 폭행이 제 정수리로 떨어진다. 네, 요 13절에서 17절까지인데 이게 아마 미래 그게 현실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대하신 사기꾼 이장모께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들으실지 참 궁금합니다. 이 시편이 이제 다윗이 쓴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 사실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미워해서 다윗을 해치려고 막 쫓고 있는 와중에서 다윗이 신음 섞인 목소리로 만든 그런 시편이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아마 MB는 자기가 다윗이고 사울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네, 그럴 겁니다. 시작하고 보니까 제가 어젯밤에 잘 못 잔 이유가 시편 때문인 것 같습니다. 150편의 시를 그것도 아주 묵직하고 아주 의미 깊은 구절도 읽다 보니까 잠을 못 잔 것 같기도 한데 우리 김 PD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1년이 다 돼가잖아요. 시간들이 쭉 정말 주마등처럼 쭉 이어져요. 조금 아쉬우니까 64편 또 함께 보겠습니다. 64편. 네, 저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하느님, 비탄 속에서 부르짖는 제 소리를 들으소서. 원수에 대한 두려움에서 제 생명을 지켜주소서. 악한 자들의 음모에서 나쁜 짓 하는 자들의 폭동에서 저를 숨겨주소서. 그들은 칼처럼 혀를 벼리고 독한 말을 화살처럼 시위에 매겨 무죄한 일을 숨어서 쏘려합니다. 느닷없이 그를 쏘고서는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단단히 꾸며내어 덫을 놓자 모의하고서는 누가 자기들을 보려하고 말해댑니다. 불의한 것을 생각해내고는 말합니다. 우리는 준비가 다 됐다. 계획이 세워졌다.
사람의 속과 마음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네. 이 김무사나 국정원이나 저들이 꾸민 그 폐악질들을 우리 다윗의 아주 위대한 시인이었죠. 다윗은 군인이기도 하고 뭐 정치가이기도 했지만은 정말 뛰어난 통찰력 있는 시인이었는데 3000년 전에 이 시인이 지금 현재의 저자들의 음모들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고전의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칼처럼 혀를 벼리고서는 독한 말을 화살처럼 시위에 매겨서 무제한 일을 숨어서 쐈던 거 아닙니까? 해찰하고 감시하고 저들을 고통 속에 밀어넣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시편 64편까지 저들에게 정말 공손히 바치는 바입니다. 예. 사실 뭐 교수님도 아시겠습니다만은 다윗이 예수의 조상이고 이제 육신의 조상으로 분류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뭐 자존심과 자긍심의 표상 아닙니까? 그런 다윗에게조차 흠결과 문제가 있었으니 남의 아내를 탐했고요. 부하의 아내인데 이 부하를 그래서 전사할 수밖에 없는 전장터로 내보내고 죽게 만든 다음 그 아내를 가로채요. 예,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도 실은 항상 의인이다, 뭐 정의롭다 이렇게 말할 수만은 없는 위치에 놓인 그런 인물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이야기하는 의인, 내가 이야기하는 악인이 언제든 의인이건 악인이건 나의 경우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는다면은 이건 뭐 성경을 오독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창조적인 오독도 있게 하지만은 그거야말로 대단히 위험하죠. 예. 저는 다윗이 그런 인간적 흠결을 가지고 있어서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예. 자신의 잘못들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깊이 참여하고 이런 모습들이 저한테는 더 깊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예. 성서를 잘 모르는 제가 김 PD 앞에서 주름을 잡았습니다. 별 말씀 하십니다. 아무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정서를 하나의 정말 인류의 고전으로 보시고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약성서를 특히 보면은 모세오경부터 비롯해서 역사서가 길게 이어지고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모세오경 중에 창세기와 탈출기. 이건 걸작지죠. 그리고 시서와 지혜서들 있잖아요. 예. 시편을 포함해서 잠언이나 아가. 이 아가는 정말 사랑의 노래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인데. 19금 성서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아가를 둘러싼 해석자들의 논의가 아주 많잖아요. 예. 저는 이걸 보면서 공자가 편찬한 그 시경을 둘러싸고 많은 사람들의 주석이 떠올랐습니다. 예. 분명한 사랑 노래인데 여기에 대해서 별별 뭐 해석들을 다 가하잖아요. 하여튼 그 지혜서나 이거 보면은 정말 인류의 지성과 인류의 상상력이 어디까지 도달하는지 그 극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아가서가 이제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하는 것인데. 네,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랑의 대상인 여성과 남성의 시극 형식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문학적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이 여성은 교회를 암시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니 이게 성경이 문자에 갇히게 되고 종파적 그 이해의 영역에 머물다 보니까 지평이 넓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이 얘기를 여기서 다 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 아가서를 보면은 정말 그 시극의 형식으로 정말 아름다워요. 19거미를 말씀하셨는데 네. 아가서의 7장에 남성이 얘기하는 노래 보세요. 예. 정녕 아름답고 사랑스럽구려 오 사랑 환희의 여인이여 그대의 키는 야자나무 같고 그대의 젖가슴은 야자송이 같구려 그래서 나는 말하였다오 나 야자나무에 올라 저 꽃송이를 붙잡으리라 그대의 젖가슴 포도송이 그대의 코의 숨결은 사과 그대의 입은 좋은 포도주 같아라. 네, 이런 시입니다. 예. 근데 정말 아름다운 시예요. 이런 사랑의 노래들입니다. 고대인들의 사랑의 풍경을 정말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한 게 아닌가 싶은데 예. 또 뭐 엄숙한 사람들은 다르게 보시겠죠.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무지한 사람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아가서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끝납니다. 여자가 얘기하는 건데요. 예. 나의 연인이여 서두르셔요. 노루처럼 젊은 사슴처럼 되어 발산 산 위로 서둘러 오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기록이기도 하고요. 아무리 그 신의 영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신의 어떤 그 영감만 강조하고 인간의 어떤 문학성 이런 것들을 배제하다 보니까
이상한 그런 그 경전이 돼버린 측면도 있는데요. 사람의 언어로 되어 있는 사람의 글이라는 점도 인식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그 성서를 해방함으로써 거꾸로 네. 이 성경의 정신들, 이 성서의 정신들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실 겁니다. 예. 교수님, 오늘 그 시편 얘기를 해주시니까 뭐 제가 할 말이 많아져가지고 뭐 좀 길어졌습니다. 더 하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은요, 이 시편과 관련한 복음성가 중에서 한 곡을 제가 띄워드릴까 하는데요. 이거 뭐 종교적 맥락에서 듣진 마시고 그냥 하나의 어떤 아름다운 음악으로서, 시편 음악으로서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송정미라는 CCM 가수가 부른 복 있는 사람이라는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노래로 만든 건데요. 저는 사실 시편 1편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 핵심은 4절이라고 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흩어지는 겨와 같아라. 네, 맞습니다. 네, 악인들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그러니까 뭐 존재감도 없고 나중에 돌아보면은 뭐 역사책에 한 줄도 기록이 안 될, 당대에는 뭐 큰 소리 치고 뭐 세도가처럼 행세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자들이 돼버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란 점 우리가 분명히 알면서 당대에 잘 나가는 사람들, 그 불의한 권력에 이렇게 결탁해서 잘 나가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고, 아이고 저자 나중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신세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른 관점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시 김 PD 통찰력이 대단하네요. 이 시편 1편이 사실은 저도 좋아하는데요. 우리 젊었을 때 운동가로 하죠. 예. 노래 부른 게 혹시 기억납니까? 그렇죠. 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흔들리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예. 네, 그것도 여기서 아이디어를 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냇가시 뭐였죠? 그 가사가? 네, 3절이 그래요. 3절이. 그는 시냇가에 심겨 제때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은 나무와 같아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흩어지는 겨와 같아라. 예, 물가에 심어진 나무같이 흔들리지 않게. 예. 이 부분. 예. 그렇습니다. 정말. 대중음악사적으로 보면은 가스펠송도 그렇지만 가스펠송에서 이제 포크로 이어진 음악 라인을 쭉 보면은 시편의 영향이 아주 많아요. 네. 여기까지 하죠.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30분이 넘어가가지고 그래도 뭐 지루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아마 우리 애청자분들이. 예. 다 오늘에 또 적용되는 이야기니까요. 자, 교수님 한 주 동안 고생하셨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그대 살아 다 영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시절을 쫓아 과실
오늘도 문과 안 나오셨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를 보고받은 시간 아침 9시 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생태 같은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 있었는데 허망하게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이게 다 18대 대선에서 당신이 박근혜한테 패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아, 그래요. 그 안 대표님 시발단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시발.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이젠 욕까지 하는 겁니까? 호호호호호. 온 국민이 다 아는 시발단을 어째서 모른 척 하십니까? 시발단 단장 윤정훈 목사가 이렇게 말했죠. 안철수 쪽으로 가라고 해서 준비하는데 막판에 국정원이 박근혜 쪽으로 가라고 했다. 기전 일입니까? 해명해 보십시오. 해명. 명령. 18대 대선에서 국정원과 시발단이 저 안철수를 밀었다면 제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를 도와라 그런 명령이 나오다니. 그 명령 내린 사람 누굽니까? 혹시 MB입니까? 배신감이 느껴집니다. 이노근에게 낙선 화환도 보냈던 꽃배달 전문 서비스 좋은 사람과 플라워를 이용해야겠습니다. 전국 꽃배달 전문 서비스 좋은 사람과 플라워에는 꽃바구니부터 화환 그리고 난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좋은 사람과 플라워 검색하시면 됩니다. MB한테 검찰 수사를 기원하는 꽃바구니를 보낼 겁니다. 아이고, 안 대표님 화가 많이 나셨네요. 자, 해명에서 명령. 끝말잇기가 시작됐습니다. 문 대통령님 받아주시죠. 명령. 영악하다. 이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을지. 하지만 답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은 어렵지만 고민스럽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정말 영악한 박지원 대표입니다. 그래놓고 모든 것은 저한테 달려있다. 이렇게 덧붙이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복당시켜달라. 이렇게 저 문재인한테 러브콜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악하다. 다로 끝났습니까? 다섯째 아이. 통합은 옛날 방식입니다. 국민의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다면 그 당은 저의 5번째 아이가 되는 겁니다. 5번째 아이라. 이빨, 안 대표, 정치밥 좀 먹더니 이빨이 많이 늘었어요. 그나저나, BBK하고 5, 국정원의 시발단까지 MB에 대한 의혹이 쏟아지는데 총편에서는 하루 종일 어금니 아빠 이 사건만 보도하고 있어요. 안 대표, MB가 이래 보호받는 비결이 뭐죠? 안 대표는 언론하고 친하잖아요. 좀 알아봐요. 홍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자, 홍 대표님도 돈이 많으면 보호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빨로 끝났으니까 빨간불. 홍 대표님, 자유한국당 미래에 빨간불이 켜졌는데 지금 종편 보실 시간이 있습니까?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보고 시간을 조작했습니다. 세월호 진실이 밝혀진다면 자유한국당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빨간불이라고 했어요. 불편. 내 심리가 아주 불편해요. 세월호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진위 여부를 알 수 없는 그런 자료를 발표한 것 자체가 문제지요. 문재인 정부가 정치 공작을 일삼고 있는 겁니다. 바보. 보고 시간을 조작한 게 정치 공작 아닙니까? 닥치세요! 이 새끼야! 뭘 닥쳐! 자, 오랜만에 안 대표님이 즉각적인 대응을 하셨네요. 네. 자,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이 안 대표님을 대신해서 끝말잇기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팟빵 게시판에 불편의 편으로 시작하는 단어,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께 천연 재료로만 만드는 비어를 따다 구운 과자 롤 카스테라 선물합니다. 문통방통 마칩니다. 지금부터 KBS 성우극회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대한민국 정치 다큐멘터리 드라마의 맥을 잇는 듣는 드라마 특별 기획을 보내드립니다. 그 사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식구를 구하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아주 믿음직한 식구 문재인이를 대식구로 돕는 사람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듣는 드라마 특별기획 그들의 나라 제2화 그 사람 노무현 극본 이영미 연출 김성태 24번째입니다. (1988년 4월 26일에) 실시된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노무현은 국회로 진출하게 된다. 선거 결과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125석을 차지해 제1당이 됐으나 과반수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다. 그리고 김대중의 평화민주당이 70석, 김영삼의 통일민주당이 59석을 차지한 가운데 여소야대의 정국이 형성되었고 초선 의원 노무현은 장차 그의 정치 인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한 인물을 만난다. 이광재입니다. 부산에서 노동운동을 하던 이광재, 안희정과 함께 우광재 좌희정으로 불리며 노무현의 특급 참모 역할을 하게 되는 바로 그 인물. 17, 18대 국회의원에 이어 강원도지사를 지낸 바로 그 인물 이광재다. 1988년 봄 제13대 총선 후 서울 코리아나 호텔. 나는 노무현이라고 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잘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광재는 이때 만난 노무현에 대해 겸손하고 소탈하며 정치적 소신이 있어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회고한 바 있다. 노동자들을 돕는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도권 정치에 발을 들여놓으려 하시는 겁니까? 사람들이 그렇디다. 인권 변호사로 좀 유명해지니까 국회의원 되고 싶어가 반장을 했다고. 내 마음속에 그런 욕망이 있었나?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 뭐 대우조선 노사분규 과정에서 체류탄에 맞아가 사망하신 이석규 열사를 도왔다가 변호사 업무가 정지가 됐는데 묻고 살 일이 없던 중에 김영삼 총재가 국회의원 시켜준다 하니까 덥석 문 건가? 그것도 아니면은 현실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을 바꿀 수 없겠다는 한계를 느낀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잘 모르고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 낼름 국회의원이 됐으니 참 국민들한테 면목 없는 일이 아닌가도 싶고요. 예. 내 얘기는 들었을 끼고 뭐 하나 좀 물어봅시다. 노동운동을 하다가 왜 국회의원 보좌관을 할 마음을 먹었습니까? 1988년 5월 15일 오후 3시 40분경 저 그때 명동 성당에 있었습니다. 88년 5월 15일이면은 조성만 열사? 예, 그렇습니다. 조성만 열사 잘 아시네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양심수 가둬놓고 민주화가 웬 말이냐. 난데없는 이 소리를 듣고 위를 올려다봤더니 명동성당 교육관 4층 옥상에서 흰색 한복을 입은 조성만 열사가 5장의 유서를 뿌리며 몸을 날렸습니다. 서울대학교 화학과 84학번 조성만. 가톨릭 사제를 꿈꿨던 그는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민주화와 한반도의 통일 문제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유서 끝부분에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떠오른 아버님, 어머님 얼굴. 차마 떠날 수 없는 길을 떠나고자 하는 순간에 척박한 팔레스티나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한 인간이 고행 전에 느낀 마음을 알 것도 같습니다. 너무도 충격적이고 이럴 수는 없다. 정말 세상이 이래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생각, 요즘 저는 그런 생각뿐입니다. 네. 박종철 열사나 이한열 열사는 타의에 의해 그렇게 됐습니다만 조성만 열사는 스스로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전 생각해봤습니다. 죽음으로써 영웅이 되고 싶었나?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죽음으로써 이루고자 했던 바는 무엇인가? 저도 사실 그 죽음을 보고 생각이 많았습니다.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온 그 사진, 안경 쓴 그 착하고 선한 눈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조성만이라는 이 젊은 친구는 대한민국의 지식인으로서 자신한테 정직한 길을 가고 싶었던 것 같다. 대한민국이 제대로만 선다면, 그 정치가 그 수단이 된다면 조성만 열사와 같은 죽음에 조금이라도 보답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건 변호사 하다가 밥 먹고 살만 하니까 그 다음 단계로 국회의원이 된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의원님께서 그런 소신이 분명하시다면 저 역시 그런 보좌관이 되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현 의원의 최초 보좌관, 전 이광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현이라고 합니다. 잘 지내시죠? 예. 노무현 등산하시다는 잘 갔다 오셨습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상도동 시래기 국맛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 초선으로 당선된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래 함께 조찬을 하게 되어가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자, 함께 드시지요. 제13대 국회의원 총선에서는 노무현 외에도 이인재, 이상수, 이해찬 등이 초선 의원으로 원내에 진출을 했다. 지금 이들은 상도동 YS 자택에 와 있다. 노 의원. 예. 우리 김영삼 총재님 진짜 식사하는 게 빠르네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정치를 하시면서 워낙에 위기를 많이 겪으시가 급하게 드시는 게 체질화가 된 게 무슨 아닌가. 해석을 그래 고매하게 합니까? 전양반 성격이라 번개불 아닙니까? 예. 우리 같은 사람은 저속도 따라가 먹다가는 얹혀요. 자, 천천히 먹으면서 내 말 잘 들으세요. 이번 총선거에서 나는 3등을 했습니다. 김대중이가 2등이고 내가 3등입니다. 그거 압니까? 김영삼 총재께서 세상에서 제일 지기 싫어하는 사람이 김대중 총재라는 거. 그래서 국회의원 하는 동안은 그쪽 사람들하고는 가려서 만나야 돼요. 뭘 가려 만나요? 당이 허용하지 않으면 교류 자체를 안 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전체 득표율만 놓고 보면요, 내가 2등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득표율이 2등이라 하는 거는 자기 대통령으로 내가
확실히 1등이라는 뜻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저기 우리 김 총재님은 정치의 목적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대통령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초선 의원 여러분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예. 총재님, 아직 식사 중인 의원들이 많습니다. 자꾸 말씀을 하시면은 의원님들이 식사를 못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밥맛 떨어지는 말을 했나? 아닙니다. 그럼 내 입 다물고 있을 테니까 자 천천히들 드세요. 예. 알겠습니다. 확실히 우리 총재님은 군부 권위주의 정치인들하고는 달라도 뭐가 다릅니다. 전두환 같아 보세요. 자기가 숟가락 놓으면은 다른 의원들도 다 숟가락 놔야 했을걸요? 솔직히 자기는 김영삼 총재님이 가장 유력한 거는 사실이죠, 뭐. 의원님들, 이따가 식사 마치시고 기자 간담회 있습니다. 그때 재량껏 자신을 한번 어필해 보세요. 정치인들은 자기가 죽었다는 부고 기사 말고 언론에 많이 노출될수록 좋은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 사람 누굽니까? 김기수 비서실장입니다. YS 최측근. 총재님 최측근이요. 김 실장님. 예. 오랫동안 총재님 모셔서 그런지 말씀이나 이런 게 총재님이랑 비슷하게 소탈하십니다. 그래요? 예. 아이고, 뭐 하시는 거예요? 벌써부터 아부하시는 거예요? 아부까지는 아니고 이따 기자들 오면은 분명히 사진 찍힐 낀데 그 자리 배정을 누구 하겠어요? 비서실장이 할 거 아닙니까? 아이고, 하여튼 의원님은 그쪽으로 안테나 성능이 고성능이십니다. 근데 우리 노 의원은 왜 아무 말이 없어요? 원래 밥 먹을 때는 말 잘 안 합니다. 아닌데 뭐가 마음에 안 드는 눈치인데. 이따 사진 찍을 때 눈치껏 김 총재님 옆에 섭시다. 정치인으로 출세하려면요 일단 사진부터 잘 찍혀야 돼요. 네. 맞다. 노 의원. 예. 이따가 기자들 와가 사진 찍을 때 노무현 의원이 내 옆에 와가 찍지? 통일 민주당은 민주주의 정당인데 우리 노 의원 이미지가 그쪽으로는 확실하잖아요. (1988년 6월) 제13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됐다. 부산에서 노동운동을 하던 이광재 씨를 중심으로 참모진을 구성했습니다. 급여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저한테는 돈이 없었으니까요. 보좌진들은 국가에서 지급되는 돈을 나누어 가지다 보니 최저 생계비 수준의 급여였습니다만 사명감 하나를 갖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취직을 하기 위해 국회에 온 게 아니라 사회운동을 하기 위해 국회에 들어온 거였으니까요. 저 역시도 세비를 쪼개가지고 연구하고 활동하는 데 보태다 보니 집에 가져다주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노무현의 관심은 여전히 노동 쪽에 있었다. 그 가운데는 원진 레이온 사건이 대표적이다. 원진 레이온에서 가장 유해한 부서로 손꼽히는 곳이 방석가입니다. 여러 문제가 많았지만 이황화 탄소의 경우 허용 기준치의 2.6배가 검출됐습니다. 이황화 탄소요? 예. 인체에 매우 유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독되면 팔다리 마비와 언어장애, 기억력 감퇴, 정신이상, 성불능, 콩팥 기능 장애 등등. 아니, 그런 데에서 초과 근무를 했다 이 말이지요? 월 정규 근로시간 200시간 이외에 평균 120시간씩 초과 노동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노동부는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원진 레이온 회사 측에 25,000시간 무죄 기록증을 발급했습니다. 노동부가요? 예. 그러면은 산업체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거치대로 했다 이 말인데, 그러면 일단 이 문제부터 우리가 좀... 의원님. 그런데 이건 당의 협조를 구해야 할 겁니다. 정부하고 싸우는 일이라 일개의 의원 개인의 힘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원진 의원 사태에 대해서 통일민주당 안에서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잠깐만, 의원님, 저하고 같이 좀. 미안합니다. 내가 이번 달 스케줄이 꽉 찼습니다. 제가 그 스케줄 아는데요. 총재님하고 무슨 세미나, 영양가 하나 없는 세미나 아닙니까? 노 의원. 난 아무튼 이 일은 못해요.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정말, 통일민주당 의원님들 이러실 겁니까? 제가 이 문제로 한두 번을 찾아뵌 게 아닌데, 골치 아프고 뽀대 안 나는 일은 안 나서겠다. 모두 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저는 평화민주당 쪽 의원들이라도. 총재님께서 싫어하실 건데요.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입니까? 보스를 위한 국회의원입니까?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입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진짜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된 생각이다. 비바람 맞고 눈보라쳐도 듣는 드라마 특별기획 그들의 나라 제2화 그 사람 노무현 이영미 극본 김승태 연출 24번째였습니다. 다음 내용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듣는 드라마 특별기획 그들의 나라를 검색하시면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듣는 드라마 특별기획 그들의 나라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탄핵 때문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뉴스포렌메리 순서입니다. 팔로워 87만이 넘는 김용민 트위터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최근 러시아전에 이어 모로코전에서도 완패를 당했습니다. 평가전이긴 했습니다만 국민들 착잡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으로 다가온 러시아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한국 축구가 위기에 빠졌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거스 히딩크 전 감독을 모셔와야 한다. 이런 글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룬 한국 축구가 이처럼 몰락한 배경은 무엇일까? 설문조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오늘 새벽 5시까지 2,959분이 의견을 남겨주셨는데요. 91% 거의 모든 시민들은 한국 축구가 위기를 맞은 것은 대한축구협회 때문이다. 이런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수인 5%의 시민들은 한국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문제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네요. 축구대표팀 감독에게 책임이 있다. 이런 응답은 2%. 축구팬이 문제라고 응답한 시민 역시 2%에 머물렀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의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합니다. 군트렉스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 상공회의소가 총회를 갖고 한미 FTA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은 왜 미국 측 발언을 기사로 안 내는 겁니까? 언론에서 보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는 저도 방구석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기업인들은 한미 FTA 이대로 가야 한다라는 입장이지요. 엎어야 한다는 트럼프의 주장과는 상반됩니다. 이걸 우리 언론이 보도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지요. 긍정정선님, 우리 정부는 한미 FTA 개정에 대해 당당하게 협상해야 합니다. 네, 기왕 개정할 거면 우리의 이익을 좀 더 관철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 이런 말씀이겠죠. 닥치면 쥐잡지님, 시사인 주진우 기자의 열정으로 적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는 꼼수다 멤버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금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